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이제 4공화국,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3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 중에 자, 하나가 뭐냐면 헌법의 어떤 개헌을 통해서 정부 형태가 크게 달라졌을 때 그럼 이제 4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유신헌법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 교재는 일단은 자, 96쪽이 되나요? 6쪽에 71년도 상황부터 봅시다. 지난주에 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69년도에 삼선 개헌이라는 자, 헌법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삼선 개헌이라는 표현은 이미 중임까지 두 번을 다 했는데 두 번 다 하고 나서 한 번만 더 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삼선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희가 당선된 게 처음에 63년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당시에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면은 자, 뭐죠? 여기다가 7년도. 여기 또 다시 4년을 더한다라면 자, 몇 년도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바로 71년도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71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있는 자, 69년도에 자, 무슨 개헌을? 삼선 개헌을 자, 이루어 놓은 거죠. 그러면 71년도로 바로 돌아가면은 이 71년도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당시에 야당 후보였었던 자, 누구랑 이제 대결하게 되냐면 이 박정희가 김대중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까지 있었던 역대 선거 중에서 이제 가장 표 차이가 적었었던 그만큼 이제 김대중의 지지도가 높았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건 선거, 공무원들이라든지 자, 군인들 이런 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관건 선거를 통해서 자, 가까스로 당선이 된 겁니다. 아무튼요, 자, 박정희가 자, 뭐 되었다? 여기에서 당선이 되었다. 이게 이제 71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요, 곧바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 자, 총선거가 자, 실시가 됐는데, 아까도 봤듯이 어떻습니까? 야당의 후보가 자, 많은 득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 있는 박정희 정당, 공화당이죠. 그 공화당의 지지율이 점차 뭐 되고 있었다? 자, 낮아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 총선거의 결과에 값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과정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의 3분의 2, 자, 여기 있는 앞에 69년도 선거에서 어땠습니까? 이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끼리 자, 별관에 모여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헌이 됐고 71년도에 당선까지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직후에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금 보이는 개헌 저지선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여소야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숫자가 더 적고 야당의 전체 숫자가 많아지는 여소야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화당이 3분의 2를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69년도에 6차 개헌에서 공화당 의원만 3분의 2가 넘었기 때문에 지그들끼리 모여서 날치기 통과가 얼마든지 가능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자,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70년대에 돌아섰을 때 이 70년대에서는 무슨 공업을 집중 육성하게 되냐면 중화공업에 대한 자, 집중 육성이 나타나게 돼요. 60년대 여러분들 62년부터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이 처음부터 시작되는데 이 62년 1차 그리고 2차 아직은 이제 2차 중이네요. 그러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70년도부터 중화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거냐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자, 개통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970년 7월 7일 요때 자, 개통이 될 거고요. 또 하나 간다라면 무슨 제철이 포항제철 오늘날이 이제 포스코죠. 이 포항제철의 착공 70년도 착공이 시작되어서 7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운영이 될 건데 아무튼 70년대에 와서 이러한 중화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있었다. 네 번째 간다라면은요. 70년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이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건데 배경을 먼저 이해한다라면 이 산업화가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농촌의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초가지봉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가옥에서 좀 비위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이제 개량을 하는 개량 사업 이런 것도 했고요. 어떤 농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을
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계속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어쨌든요,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자, 우리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농촌에서의 제 나름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이 운동은 어디로까지 확산이 되냐면 도시로까지 확산이 돼요. 여기서 하나 이해할 건 뭐냐면 이걸 시작한 배경이 뭐였었죠? 도농 간의 빈부격차. 그죠?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건데, 선생님 도시로까지 확산됐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물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신적 교육, 이걸 이제 도시에서는 시행했었던 거고, 농촌 같은 경우는 자, 물질적 지원과 정신교육, 뭐 이런 걸 함께 시행했었던 운동.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새마을 운동의 자, 근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자, 자조, 근면, 협동. 자, 근면, 자, 자조, 자, 그 다음에 협동의 정신. 자, 이딴 것들이 이제 새마을 운동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요, 새마을 운동. 이게 70년대 모습이고요. 자, 72년도로 넘어갈 건데요. 72년도로 넘어갔었을 때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1969년도에요.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닉슨 독트린 내용이 어떤 거냐면 1969년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 시점에서 베트남 전쟁이 아직 참전 중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는, 야, 우리 그만하자 이제라고 이제 철수를 막 시작하는, 자, 그 기점이 됐었던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인데 이 닉슨 독트린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냉전의 자, 완화를 가져옵니다. 자, 국제적인 냉전이라는 어떤 그 국제 질서. 그러니까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의 완화를 가져왔었던 게 바로 닉슨 독트린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도요, 북한과의 접촉이 이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물론 접촉을 합니다. 그 중에 71년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걸 개최하기도 했고요. 또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발표가 될 건데 당시에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떤 비밀 접촉, 그런 비밀 접촉을 통해서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7.4 남북 공동성명은 북한과 남한이 자, 뭐 한 거라고요? 공동으로 합의한 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평화적으로 통일합시다. 통일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자주적으로 통일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킵시다. 라는 민족 대단결. 그러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통일의 원칙을 남한과 북한이 뭐 한 거라고요? 합의한 겁니다. 합의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띡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럼 여기에 그 평화가 뭔지, 자주가 뭔지, 자, 민족 대단결이 뭔지, 이런 세부적 사항들을 이제 뭐예요?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열리게 되냐면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요, 여러분들 이 국사 문제가 좀 어려웠었을 때는 이런 함정도 있었어요.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틀려요. 7.4 남북공동성명은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한과의 어떤 비밀 접촉을 통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냈고 그 합의문을 7월 4일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나서 바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개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제 통일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논의하는데 이런 거죠. 자, 북한의 대표와 자, 남한의 대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서로가 뭐 하고 싶습니까?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즉 우리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얘들도 똑같이 자기들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꾸만 쥐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자, 국민들이 아니면 자, 국회 이쪽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면 이 통일의 대화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이 국민들, 자, 어이 국회, 당신들은 좀 찌그러져 계세요. 당신들은 조용히 계시고요. 저한테 모든 힘을 실어주세요. 제가 이 통일의 대화에 있어서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런데 이 생각을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북한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나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라. 그래 결국은 이 남북조절위원회가 개최되는 이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무슨 체제가? 독재체제가 구축되는데 악용됐다는 겁니다. 그럼 독재체제가 구축되었다? 북한 같은 경우는요. 무슨 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냐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72년도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어떤 자리가 신설이 되냐면 주석이라는 자리가 신설돼요. 그래서 김일성이요.
김일성이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주석의 지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권한을 다 독점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는 자 무슨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냐면 유신헌법이라는 게 이제 자 만들어질 건데 요 유신헌법 10월 달이거든요. 7.4 남북공동성명 7월 달이고요. 이게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하죠. 그럼 유신헌법은 몇 차 개헌이냐면 바로 7차 개헌입니다. 7차 개헌의 유신헌법에서는요. 무슨 조치가 들어가 있냐면 긴급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긴급조치라는 것이 헌법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에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헌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권한입니다. 이게 이제 유신헌법 안에 명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는요. 가장 중요한 어떤 국민들의 기본권, 그 다음에 정부기구, 그러니까 국회는 어떻게 설치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헌법에 보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헌법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국가의 긴급한 상황에 정지할 수 있다는 조치?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돼 있는데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유권 중에 또 이런 게 있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럼 이 자체를 뭐 할 수 있으니까?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니까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자 헌법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독재헌법인 거죠. 자, 결국은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자 무슨 체제를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악용되었었던 게 바로 자 유신헌법인데 요 유신헌법을 자 만드는 과정을 잠깐 보여준다면 앞에 71년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놨잖아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 공화당 의원들끼리만 날치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끼리만 날치기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실시합니다. 자, 일단은 자 계엄령을 자 실시를 해서 군부를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계엄령이라는 게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이게 계엄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계엄령이라는 걸 통해서 자 일단은 자 뭐를 해산시키냐면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자 국회를 해산시켜. 왜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찬성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비상국무회의. 자,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자, 비상국무회의를 자, 통해서 자, 결국은 헌법에 자,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개헌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개헌안을 통과시켰었을 때 국민들은 투표를 했나? 우리 5차 개헌 때부터는 어땠습니까? 5차 개헌 때부터는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차 개헌 이후에 이게 독재헌법이든 민주헌법이든 어쨌든 국민투표를 다 거친 거거든요. 국민투표. 선생님 그럼 찬성투표 나왔나요? 네. 나왔답니다. 왜요? 국민들은요. 지금 장뜩 들떠 있어요. 뭐라고요? 통일이 된다잖아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우리 민족을 단결하자, 통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자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독재인지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찌게 통일이 된단다. 그래, 당신들이 한번 자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개헌안이 자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유신헌법의 특징을 가면 유신헌법은 우리가 긴급조치도 말씀드렸고 일단은 뭐 중심제냐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자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자 중임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해먹겠다는 거죠. 중임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됐죠? 6년. 또 하나. 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면 간접선거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을 건데 통일주체, 명칭을 잘 이해해 보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명칭에서 보면 통일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통일을 우리가 리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모임.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는 대략 한 2,300명 정도로 구성된 대의원들인데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자 대의원들을 따로 못 모아놔서 얘네들이 2,300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 후보가 나왔습니다. 당신들 찬성이에요? 반대요? 이딴 식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통해서 자 간접 선거를 통해 자 대통령을 뽑을 겁니다. 그때 자 누가 당선돼요? 박정희가 당연히 당선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박정희가 자 다시금 당선이 되는데 71년도 볼까요? 71년도에 이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과의 후보 자 나름대로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당선이 된 거죠. 관건 선거든 뭐든
그러면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건데 71년도에 당선됐으니까 임기가 이 당시에는 4년이었으니까 그럼 4년의 임기를 다 채운다라면 75년도 이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5년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중간에 헌법이 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죠. 자 유신헌법이란 이 헌법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 유신헌법에 기반을 두어서 다시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71년도에 당선된 거에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박정희가 당선이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요 72년도에 당선 요 시점부터를 우리는 몇 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3공화국과 4공화국을 자 지금 대통령으로 있었던 거죠. 재임하고 있었던 거죠.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그랬다가 헌법이 확 바뀌었죠. 뭐라고요? 내각 책임제. 그래서 결국은 장면 내각 정부를 2공화국. 그런데 장면 내각 정부를 뒤집어 엎은 게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됐죠. 그러니까 헌법이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3공화국. 근데 그 헌법이 다시금 뭐예요? 유신헌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공화국.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자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유신헌법에서는 자 당연히 자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탄압들 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유신헌법에 의한 체제, 이걸 우리가 유신체제를 한다라면 유신체제에서는 정부가 자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자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유신체제의 탄압, 저항,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 어떤 저항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탄압하려는 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건데 그 유신체제에서 기억할 만한 게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자 개헌을 요청합니다. 헌법을 다시 개헌해 주세요. 유신헌법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당시에 장준하 선생 이 장준하라는 분이 자 이제 자 주도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막 주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장준하를 자 이제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해가지고 당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자 장준하를 자 뭐 하게 된다? 예. 구속하게 됩니다. 구속했는데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되어 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집행유예를 풀려났을 때 당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했는데 장준하 선생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유신헌법은 다시금 개헌이 돼야 된다. 라는 운동을 다시 또 재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장준하 선생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포천 쪽에 있는 낮은 산에 낮에 등산을 하다가 등산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절벽에서 자 발을 헛디뎠대요. 발을 헛디뎠는데 그러면서 이제 굴러 떨어지고 결국은 장준하 선생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당시에 사건 현장에 갔는데 이 분명히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 낭떠러지가 그닥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막 나무들도 우거져 있고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 내려올 수가 없어. 근데 밑에 굴러 떨어져서 죽었대. 심지어요. 안경도 눈에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 쓰시는 친구는 알겠지만 이 덤블링 몇 번 하다 보면 안경이 벗겨지거든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를 정도로 이렇게 막 굴러서 결국은 떨어진 상황에서 안경까지 쓰고 있는 이 모습. 야, 그 당시에도 다들 의심을 한 거죠. 이거는 어딘가에서 이미 자, 생명을 빼앗고 자, 이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 굴러 떨어졌다.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 라고 지금 날조한 사건이라는 걸 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부는 결국 이걸 다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준하 선생의 자, 이 묘가 한 3년 전쯤인가 여름에 장마의 어떤 그 장마로 인해서 하천의 물이 이제 범람을 하면서 이 장준하 선생의 자 묘의 봉분 있잖아요. 이 봉분을 이제 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유가족들이 후손들이 이 시신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다 이제 다시금 이제 꺼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두개골 쪽에 이거는 망치로 딱 이제 때린 듯한 그러니까 큰 망치로 한 번에 뚝 내리친 듯한 이 함몰된 게 완전하게 이렇게 망치로 때린 듯한 흔적으로 자 의심되는 이게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시금 이제 우리가 사건을 재조사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진행형 중에 있죠. 어쨌든 자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하지만 결국 유신 체제에서 자 탄압을 받았다. 자 저항 진압되었다.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민청학년 사건이 있는데 이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민청학년 사건 민주청년학생연합회 그러니까 민주청년학생연합회 요건데 요 민청학년 사건은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자 저항운동
이걸 펼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혐의를 씌워서 정부가 이제 탄압했었던 이런 사건이 바로 민청학년 사건인데, 당시에요 인혁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인혁당 재건위원회, 이 인혁당 재건위원회와 함께 이제 결합시켜요. 그래서 인혁당이라는 게 여러분들 인민혁명당 이거 없는 당이에요. 있지도 않은 정당인데 사건을 날조한 거거든요. 언제 이걸 한번 써먹었었냐면 64년도. 여러분 64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기 있는 6312라는 게 있었잖아요. 6312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계엄령으로 진압한 다음에 65년도에 뭐 했었죠? 한일 기본조약, 즉 한일 협정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6312의 배경이 뭐였었냐면 일본과의 어떤 조약을 국교를 다시 수교를 하려고 김종필이 일본을 이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문서를 이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축하해, 독립 축하금. 야, 그리고 내가 이 돈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야,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너무 굴욕적이다. 이딴 조약은 체결해서 안 된다라고 반대 시위했었던 게 63 시위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63 시위를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딱 2달 뒤에 8월 달이죠. 그러면 이 8월 달에요. 어떤 사건, 정치적 사건 하나가 빵 터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혁당이라는 게 뭐냐면 인민혁명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빨갱이들의 정당이래. 그래서 이 인혁당이라는 정당이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내란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혐의를 씌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정부가 언론에다가 계속 이제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거죠. 결국은 63 시위를 어쩌면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바로 이거였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을요, 이게 잊혀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어떤 정치적 사건이 항상 벌어질 때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신문기사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3년 전부터 이미 내사에 착수해서 지금 건거한 거예요. 아니 3년 전에 이미 내사에 착수했으면 그 연예인들이 3년 전에 이미 한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잡아들였어야 되는데 사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질질 끌어오다가 어떤 정부에게 불리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유난히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묻히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까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죠. 신기하죠? 그러면은 63 시위라는 이 시위를 어떻게 돼요?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이라는 걸 빵 터뜨린 겁니다. 이거를요. 10년 뒤에 74년도에 다시금 울거먹은 겁니다. 뭐라고요? 인혁당 재건위원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재건을 한답니다. 인혁당 재건위원회 얘네들이 어린 대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 민주청년 학생연합회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을 사주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라고 또 혐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다 날조된 사건입니다. 나중에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결국은 당시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여기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더불어 민청학년 사건, 이 사건과 연루되어서 처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무죄. 이거는 날조된 사건이다. 정부가 날조한 거다.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다 날조한 사건이에요. 그럼 당시에 여기에 있는 이 인혁당 재건위원회 여기에서 7명인가는 재판이 1심, 2심, 1심과 2심에서 사실은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1심, 2심, 근데 3심에 딱 가가지고 사형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 2심 재판에서 사형까지 언도한 게 아닌데 3심 재판에 가가지고 3심은 사실은요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형을 때릴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는 건데 1심, 2심에서 사실은 사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심에서 사형 이래버린 다음에 형을요 다음날 바로 집행해버려요.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덤비면 죽는다 봤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요 여러분들 재판에서요 사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재판이라는 것이 판사가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거든요. 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나중에 형을 집행하고 최근에는 사형 집행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오늘 사형을 때려놓고 다음날 곧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뭘 준 거라고요? 위화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덤비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유신헌법에서 당시에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 자, 구호. 자, 무슨 조치를 통해서? 긴급조치를 통해서, 자, 국민들을, 자, 탄압했었던 대표적인, 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안타깝게도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의 문제의 트렌드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아, 경제가 개발이 됐구나. 이제 경제 개발을 분명히 했다라는 성과로 분명히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 유신체제, 독재, 자, 그러면 민주주의를 자, 탄압했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79년으로 갈 건데요. 1979년으로 가는데 자, 몇 차 석유 파동이 터졌냐면 2차 석유 파동. 잠깐만요. 박정희 한 번 더 당선시켜야 되죠. 유신헌법에서 임기는 몇 년이었었죠? 6년이었었죠. 6년. 자, 그러니까 78년도에 자, 박정희가 다시 한번 또 당선이 된 거네요. 그죠? 박정희는 63년도에 당선됐고요. 67년도에 당선됐고요. 71년도에 당선됐죠. 그리고 72년도에 당선됐고요. 자, 78년도에 당선이 됐네요. 여기가 3공화국이고 여기 이제 4공화국이죠.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1979년도 몇 차 석유 파동이 터지냐면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터져요. 자, 2차 석유 파동이 당시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라고 하죠. 이 오페크라고 하는 아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담합행위를 통해서 석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올려버린 거죠. 그래 결국은 국제 유가가 너무나 치솟다 보니까 우리가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70년대 후반에 왔을 때 과잉 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과잉 투자로 인해서 중복된 투자, 석유가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 많은 기업들이 자, 뭐 하게 된다? 도산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 경제에 커다란 자, 위기가 직면하게 됐고 당시에 YH 자, 무역회사. 자, 이 YH 무역회사가요. 직장을 뭐 한 거냐면 직장을 폐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폐쇄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직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나름대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직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거를 자, 이야기 설득을 시켜주고 직장을 폐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윤이 좀 줄어드니까 야 우리 안 해 이렇게 닫아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딸려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자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요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지는데 당시에 이 회사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성 근로자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성 근로자들을 우리가 여공이라고 그래요. 여성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 여공 이렇게 불렀는데 그 여공들이요. 기숙사를 점거하고 자 직장을 다시 원상복귀해달라고 시위를 벌이는데 전기와 수도를 다 끊어버려요. 전기와 수도를 다 끊어버리고 자 이들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잖아요. 외부를 차단시켜놨으니까. 심지어 전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자 다 지쳐갈 때쯤 자 이제 경찰들이 들어가서 강제 자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여공들의 시위 진압을 자 결국은 자 어떻게 했다고요? 힘으로 진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요거는 신민당 당사로 가요. 자 신민당 당사에서 자 농성을 자 뭐 하게 되냐면 지속하게 됩니다. 그럼 농성을 여기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신민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김영삼 이 김영삼을 총재로 했었던 자 그러한 대표적인 야당이 바로 자 신민당이었었는데 이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었을 때 자 이들의 자 무슨 진압? 강경 진압이 다시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여성 근로자 하나가 결국 죽게 됐고요. 또 신민당 당원들도 엄청난 이제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경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이런 사상자가 발생됐을 때 신민당이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야당의 당사까지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무력을 진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자 신민당이 공화당에 대한 공화당은 박정희 정당이죠. 공화당에 대한 일종의 무슨 투쟁을 강경 투쟁을 자 선언을 한 겁니다. 당신들 앞으로 우리도 힘으로 맞설 거야 라고 이제 강경 투쟁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화당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요? 야, 너네 뭐야? 나한테 지금 선전포고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까 신민당 당사의
신민당의 총재가 누구였었다고 그랬죠? 김영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영삼을요, 국회의원인데 김영삼을 국회에서 뭐 시켜버려요? 제명시켜버려요. 자, 김영삼을 자, 뭐 시켰다고요? 제명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자, 뭐 가택연금 시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김영삼이 제명되는 순간 김영삼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지지율이 높았냐면 부산과 마산에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 이제 부산과 마산 쪽에서 자, 부마 항쟁, 부마 시위가 자,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 부마 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의 어떤 그 대규모 민주화 시위, 즉 김영삼을 잘리면 안 된다. 됐죠? 이런 시위를 지금 벌인 건데 이거를요. 자, 계엄령을 통해서 자, 또 진압을 해요. 자, 계엄령을 통해서 계엄령으로 진압했다. 자, 이걸 진압한 다음에 아니 사태가 이 지경이 될수록 당시 부마항쟁에서요. 그냥 일부 정치인들의 운동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시위 중에 또 나름의 자, 가장 저항이 컸었던 그런 시위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정부도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 부마항쟁이라는 이런 항쟁이 이렇게 이제 물론 진압이 되긴 했으나 사태가 이 지경이 이르를 때까지 넌 한 게 뭐야? 네가 지금 이런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태를 미연에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마항쟁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걸 누가 잘못한 거지? 사태가 이렇게 된 걸 누가 못 막은 거지? 라는 걸 이제 책임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과정에서 이 박정희의 자, 왼팔, 오른팔. 당시에 자, 경호실장과 자, 중앙정보부장. 자, 여기에 있는 자, 예를 들어 김재규라든지 차지철. 이런 양반들이 자,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자, 누구한테? 김재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가 야, 그건 아니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박정희의 독재가 결국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 근본적 원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김재규가 자, 박정희를 자, 결국은 자, 쏘게 되죠. 자, 이게 1979년 12.6 사태. 그럼 12.6 사태를 통해서 자, 누가 죽은 거라고요? 박정희가 결국은 죽게 됐네요. 그래서 자, 이 12.6 사태 이후에 국가는 자, 무슨 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당시에 자, 여기에 있는 비상계엄 사령관의 정승화. 이 정승화가 비상계엄 사령관이었었고 또 12.6 사태에 대한 어떤 사건을 자, 뭐예요?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사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게 보안사령관. 당시에 전두환이었었는데 그 전두환이요. 결국은 육군사관학교 11기생인데 11기에 자, 11기 어떤 동기들의 어떤 하나의 사적인 조직,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회. 그러니까 11회이기 때문에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회의 조직, 사조직 멤버들과 함께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이 당시에 자, 비상계엄 사령관이었었던 자, 누구요? 정승화를 체포하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자, 무슨 사태라고 한다? 12.12 사태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1979년 12.12 사태라는 걸 통해서 자,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요? 전두환과 노태우가 자, 정치적 실권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80년으로 넘어가면은 1980년 자, 우리는 서울의 자, 봄이다 라고 불려지는 1980년 5월 달에 1980년 자, 5월 달에 대규모 시위를 자, 개최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서울역을 비롯한 자, 주요 거점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시위에서의 구호가 뭐냐면 박정희 죽었으니까 자, 무슨 헌법을 철폐해라. 자, 유신헌법을 철폐, 아웃시켜달라. 됐죠? 그 다음에 12.6 사태에서부터 지금 계속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비상계엄을 뭐 해라? 해제해달라. 그래서 자, 뭐 해제? 자, 계엄 해제. 자, 이거를 이제 요구하면서 대규모의 자, 민주화 시위가 전개가 되는데 당연히 자,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전두환은 계엄령을 통해서 이 서울의 봄 이거를 진압합니다. 진압했고 제주도까지 포함시켜요. 제주도까지 포함시켜서 자, 이제 전국적 계엄령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럼 전국 계엄령으로 확대 실시한 시점이 5월 17일인데 이 5월 17일에 자, 계엄령이 확대되었다. 전국 각지에 이제 군인들이 다 배치되는 겁니다. 특히 대학교. 이 학생들이 자,
시위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는 자 모두 군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 군인들이 서가지고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 전라도에 자 전남대 그리고 조선대 이런 쪽에서 여기 있는 계엄군들과 학생들 간의 약간의 마찰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들이 결국은 학생들을 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자 시민들이 야 이건 아니지. 학생들이 지금 대화로 지금 뭔가 평화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결국 학생들과 같은 자 이제 편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 이 5월 18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5.18 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될 건데 자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당시에요. 자 이 당시에 시민들이 예비군 훈련소에서의 자 보관되어 있었던 무기를 자 일부 자 탈취하고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엄군들과 자 이런 유혈 충돌을 벌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게 아니라 자 일부는 뭡니까 북한의 어떤 그 뭡니까 무장공비들이 600명이 내려와 가지고 자 폭동을 선도했다. 자 이런 폭동을 자 일으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자 최근에 뭔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당시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까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있는 정치적 관심을 자 이쪽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김대중을 당시에 이제 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김대중이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김대중을 이 5.18과 연결시켜서 자 내란 선동죄 막 이런 걸로 일단 구속을 하고요. 구속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광주에 대한 5.18 민주화 운동을 유도한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 흥분해서 자 무기고를 탈취하고 한 게 아니라 자 일부 그들이 계획적으로 시민군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유혈 충돌을 오히려 만들어낸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최근에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이제 사건을 더 우리가 진상을 조사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시민군들과 자 무슨 군들 사이에 계엄군 당시에요. 공수부대를 투입시키는데 그 공수부대를 투입시켰었을 때 작전명이 뭐냐면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을 통해서 자 여기는 시민군들을 자 무차별적으로 뭐 헬기라든지 자 여기에 헬기 사격도 이루어졌고 자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사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도 다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엄군 일부도 죽게 돼요. 아무튼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유혈 진압됐습니다. 됐죠? 자 유혈 진압됐다. 이걸 유혈 진압한 다음에 당시에 자 이 전두환은 어떤 걸 만드냐면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가 큰 위기 상황이다. 이거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국보위라고 합니다. 됐죠? 국보위.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 이제 위원장으로 자 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전두환이 올라가게 되죠. 전두환이. 자, 그 다음에요. 이 전두환이요. 누구에 대한 하야 압력을 넣을 거냐면 이 80년도에 이제 최규화. 당시에 여러분들 그 11.6 사태에서 대통령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백이란 말이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최규화 대통령을 뽑아놨었던 거예요. 근데 권한 대행이었었는데 이제 정식 대통령이 됐죠. 어쨌든 그 최규화 대통령을 자, 뭐 한다? 하야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최규화 대통령이 결국은 하야를 합니다. 하야를 했고요. 여기 있는 전두환이요. 군복을 벗어요. 군복을 벗은 다음에 자, 나 이제 민간인이야. 나 대통령으로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결국은 당선이 된 겁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딱 당선이 됐을 때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전두환 당신도 독재자지. 당신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이었고 대통령에 지금 올라와서 분명히 또 박정희처럼 독재할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두환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나는 독재는 하지 않을 거야. 독재는 하지 않을 거야. 보여줄까? 그래서 헌법을 개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8차 개헌이죠. 여러분 유신헌법은요. 7차 개헌이거든요. 유신헌법이 7차 개헌인데 자 8차 개헌 1980년의 개헌인데 이 8차 개헌을 통해서 뭐 하게 된 거냐면 8차 개헌을 통해서
다시금 자 대통령 중심제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건데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고 임기를요 7년을 바꿨고요. 결정적인 건 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나는 딱 한 번만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요 단임을 하면서 이제 8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입니까? 4년 중임과 8년 단임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숫자를 1년 줄인 거죠. 그래서 이제 8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7년으로 바꾼 거예요. 7년 단임. 그런데 단임 좋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간접선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명칭을 뭐라고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대의원을 5,000명으로 늘려요.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략 한 2,300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의원을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5,000명. 5,000명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이 모여서 대통령 전두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 이딴 식으로 투표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코엑스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춘체육관, 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요. 대통령 후보로 전두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찬성, 반대, 99.9%? 99%로 당선돼요. 한 명은 그게 투표 무효 이렇게 점을 잘못 찍은 거지. 그래서 무효표가 한 표 나왔고 자 나머지는 다 찬성표를 던졌죠. 그래 결국은 이 대통령 선거인단 8차 개헌을 통해서 전두환이 다시금 당선된 겁니다. 전두환이 다시금 당선된 건데 전두환도 2번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도에 당선된 거는 11대 대통령이고 자, 여기에서 대통령은 바로 12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에 2번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년도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을 다 채워야 되는데 6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이 다시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 유신헌법을 전후해서 3공화국, 4공화국을 나눴듯이 이제 유신헌법이 없어지고 새롭게 8차 개헌이 됐으니까 그렇지. 여기부터가 몇 공화국이다? 바로 5공화국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맨날 전두환이라든지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50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 뒷부분은요. 5공화국, 6공화국 이 부분은 쌤이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